그런데 우울증 기간 동안은요,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져요. 하루 세끼 밥은 내 뇌와 내 몸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기 있는 치킨이랑 햄버거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비싼 과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우울증인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같이 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공황장애는 일단 공황 발작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공황 발작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영어로 패닉 어택이에요. 갑자기 공황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지 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공황 발작을 하는 사람 중에 발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공황이 있는데 그게 공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공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4개 이상이 있으면 공황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하는 거에서 좀 빼먹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더 나아가서 질식할 것 같다, 온몸이 떨린다, 땀이 난다, 몸이 오싹하거나 화끈거린다, 갑자기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따갑거나 가려운 느낌이 있다. 또 때때로는 공황 발작이 진짜 심하잖아요. 2인증처럼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황 발작이 진짜 심할 때 환청 비슷하게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상한 느낌이 난다는 분도 있어요. 영화 진짜 찍듯이. 그러고 나서 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황 발작이 있게 되면 메스꺼워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거 중에 4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공황 발작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물어보면은 꼭 숨이 차거나 가쁜 건 아닌데요, 어떻게 되냐, 토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멍해요, 온몸이 오싹해요. 그러면서 공황 발작 기준 중에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것도 공황 발작인 거예요. 공황 발작의 진단에 있어서는 꼭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가 없어요. 꼭 우리가 과호흡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과호흡이 없더라도요, 갑자기 구토가 나올 것 같으면서 그냥 구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이 저리고 기절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공황 발작이에요. 발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황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요 공황이, 일단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공황이 나잖아요. 주 진단은 공황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공포증이 돼요. 내가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아. 그 사람은 발표 공포증이에요. 공황 발작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시종일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만 타면 난 기절할 것 같아. 그거는 공포증이에요. 사람들이 밀집한 거에 대한 공포증에 의한 증상인 거예요. 나는 항상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만 내려가면은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공포증인 거예요. 운전하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탁 트인 고속도로가 나타나잖아요. 두근두근대요, 오히려. 어떤 분은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갖고요, 비둘기 피해 다니느라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뭐 벌레 보고 무서워해가 아니라 그분들은 벌레를 보면 공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럴 때는 공황장애가 아니에요. 공황은 있지만 공포증이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는요, 보통 10대 후반부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유발 요인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황이 있다 없다 시도 때도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0대 중반에 처음 공황이 생겼다, 40대 중반에 처음 공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공황장애일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6개월 동안, 겨울 동안 그러다가 공황이 봄이 되니까 사라졌어.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디프레션, 우울증의 하나로 공황이 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름 휴가 때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 공포증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출장 가느라고 비행기 타잖아요. 꼭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요. 겨울에 디프레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별개의 증세가 아니라 우울증 주기 중에 공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나는 불면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불안장애나 강박증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 별일이 없으면 불면증이 없어요. 친구랑 얘기했어요. 근데 왠지 그 친구 표정이 웃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나? 말 잘못했나? 말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분이 확인 많이 하거나 손 많이 씻는 습관이 같이 있잖아요. 강박증에 의한 불면증이에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순수한 불면증은 아니지요. 순수한 불면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적어도 성인기부터 일관되게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단 알코올依存症 같은 건 해당이 안 돼요. 알코올依存症은 술을 안 마시는 날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주진다는 불면증이 아니라 알코올依存症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사실은 요새 젊은 분들한테 가장 많은 불면증의 원인은요, 다이어트예요. 굶으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당연한데 불면증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약이 됐건 한약이 됐건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데 위고비도 있고 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불면증이 와. 약부작용이에요. 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일관되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라는 별도의 진단이 우리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원래 나는 안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 몇 달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져. 봄에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져. 여름에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지는 건 보통 더워서 그래요. 에어컨 껐다 켰다 하더라도 내 체온의 조절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철에는 불면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워서. 제외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를 제외하고 내가 몇 달 불면증이 있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는 역시 우울증의 증상으로 불면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냥 일본에서 사용하는 말이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우울증 대신 우울증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우리는 더 오히려 가볍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침울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울이랑 우울은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다 우울이 붙지요. 사실은 우울증은 디프레션을 갖다 직역하면 우울증 쪽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처지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주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최고인 분도 있어요. 근데 출근해야 돼서 중간에 끊어지니까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을 갖다 자야 되는 거거든요. 새벽 3시에 자고 내가 8시에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 3시에 자고 내가 출근하느라고 7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대신 회사 가서 내내 졸지요. 또 본인은 불면증이라고 하게 되지만 사실은 불면증이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불면증은 많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벌 받는 것 같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우울지 않더라도 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참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역시 번역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공황 발작도 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잠도 못 자면서요.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잠을 못 자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공황이 와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끼리. 우울증과 자아존 중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우울증은 제가 우울증일 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디프레션일 때. 디프레션일 때는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 뇌에는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기억을 갖다 할 때 관할하는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에서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요. 실제로 전두엽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수가 야구 선수예요. 맨날 3할을 쳤어요. 그런데 올해 2할 2푼이에요. 2할 때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3할을 갖다 쳤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일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하게 순간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휘둘렸는데 나의 배트 스피드는 늦어져요. 원래 하면 이론적으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요, 눈을 보고 반응하면 늦다고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그게 안 돼요.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스트라이크가 걸쳐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날 홈런 맞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성적이 훅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본인은 모르지만 사실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약을 드시면요, 매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 야구선수 예를 들었죠? 내가 맨날 20승 투수인데 올해 5승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걸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요? 다시 20승이 되지 않는 한. 내가 맨날 3할 치다가 1할 오픈 쳐서 2군으로 밀려났어요. 야, 너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디프레션이 있게 되잖아요. 나의 능력치가 낮아져요. 우리의 자존감은 과거에서도 작용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애들은 막상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나한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자존감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막상 또 그 대학에 가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대학에 가도 자존감은 또 올라가요. 나보다 좋은 학교 가래 들어갔다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또 취업 시즌이 되면 또 자존감이 좀 낮아져요. 사실은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꼭 나의 학교 때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은 본인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는요, 대기업은요, 직무적성 시험이 모든 것을 평가해요. 실제로 직무적성 시험 1등 한 사람이 학점이 엉망이어도요, 최종 면접까지 가요. 네, 근데 다들 직무적성 시험 공부를 너무 늦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대기업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직무적성 시험 공부를 갖다 1학년 때부터 하세요. 네, 얘기가 해서 미안한데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랑 얘기하잖아요. 말도 버벅대요. 근데 디프레션일 때 취업 면접하잖아요. 다 떨어져요. 근데 디프레션일 때는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오히려 면접하면 안 돼요.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프레션일 때는 능력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낮아진 능력치를 갖다 올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가 낮아져 있으니까 낮게 점수를 갖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망상 중에서는 구조망상 혹은 구출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는 대기업 회장을 만났어. 그럼 대부분 조증이라고 생각하지요. 우울증일 때 그런 망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행하니까 그게 탈출근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일 때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황당한 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말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우울증일 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거거든요. 응? 그러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나타나야 현실적으로 돼요. 이거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자존감이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예외를 갖다 제외하면은요, 우울증일 때는 능력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낮은 능력을 자신에 맞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자존감이 낮다고 푸시해요. 나는 평소에는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었어요. 디프레션이 6개월에 난 이 시험에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쉬어야 되겠어. 이게 너무 어려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계속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대요. 시험 쳐보래요. 시험 쳐서 떨어지잖아요. 자존감 더 낮아져요.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울증일 때건 고난에 닥쳤을 때 해결한다는 거는 두 개의 부분이 있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원래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죽고 하루 버티면 해결된 거예요. 모든 우울증은요, 다 나아요. 70%는 1년 안에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매일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을 때마다 뭔가 하나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다 1년 버티고 나았어요. 그게 해결한 거예요, 우울증을. 대부분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을 동안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기간 동안은요,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져요. 하루 세끼 밥은 내 뇌와 내 몸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단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기 있는 스낵이나 치킨이랑 햄버거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비싼 과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 음료수밖에 못 먹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어떤 분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 술밖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 기간 동안에 생존하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술에서 채워요. 우린 얘기하죠. 술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사람은 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을 때만 그나마 끼적끼적 안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술을 먹으면은 원래 6개월에 끝날 우울증이 매일 술을 먹었다 그러면은 9개월, 12개월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술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내가 우울증인 줄 알고 치료를 안 받았다고 가정하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요, 막 먹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좀 잊어먹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영화인가 하면은 어떤 엔지니어가 있는데 삶이 너무너무 불행해서 자기를 죽여줄 사람을 찾아러 다녀요. 이란 영화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방법은 이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덤도 다 파놨어요. 제가 스포해서 미안해요. 무덤도 다 파놨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누워 있으면요, 그 위에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줄 사람을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인한테 부탁해요.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이란 영화니까 군인이 천벌받을 짓이라면서 막 달아나요. 그 다음에는 성직자한테 부탁해요. 너는 신을 알고 고통을 하니까. 성직자도 막 달아나요. 그러다가 그냥 어떤 길에 있는 노인한테 부탁해요. 그 노인이 들어주겠다 그래요. 왜냐? 자기 손주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잊어먹었어요. 병에 걸려 죽게 생겼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노인이 내가 부탁은 들어주겠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한번 죽을 생각을 했대요. 죽어야지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끈을 매달았대요. 손이 물컹하더래요. 뭐지 하니까 체리더래요. 끈끈한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핥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체리를 하나씩 먹게 됐대요. 체리를 먹다 보니까 날이 밝았대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하더래요. 그 앞에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후반부는 안 나오지만요,
그다음부터 그분은 아마 계속 체리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체리가 그 사람한테는 우울증의 해결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음식을 해결해 주는 건요, 특별히 우울증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많은 경우에 우울증 환자분한테 유일한 음식이 되고는 해요. 대신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대체적으로 드시지 않고요, 굉장히 단 커피를 먹어요. 그 단 음료에서 나오는 열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대신 다른 데서는 열량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계속 마끼아또를 갖다 하루에 2잔, 3잔 드시는 거지요. 체중은 또 별로 사실은 그것만 마시는 거는 딴 음식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체중이 별로 안 늘어나요. 우울증일 때 체중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요, 밤에 감정 식사를 안 해야지 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밤에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요. 그러나 우울증일 때 많은 분들은요, 먹고 싶지 않을 때 먹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먹잖아요. 토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을 갖다 흔히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섭식장애를 오해해요. 그건 좀 말씀드려죠. 섭식장애인 분들은 기준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특정 몸무게가 되기 위해서 먹고 그런데 식욕은 있거든요. 먹고 계속 구토를 갖다 반복했다는 거식증일 수 있지만 우울증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 방송을 거식증이란 분들이 보시더라도요, 너무 절망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거식증은 나중에 섭식장애는 저절로 나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먹고 토한다 그래서 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구토를 해야지 영양소의 40%가 그래도 위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구토를 반복하다가 식도가 파열되는 분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식도염 같은 게 생기지 않게 내과에 가서 약은 잘 챙겨 드시고 내시경은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다가 섭식장애도 넘어가서 미안해요. 그러나 우울증 분들도 우울증 기간 6개월 동안에 매일 먹고 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건 의외로 치아세요. 위산이 이빨에 에너멜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섭식장애를 앓다가 회복하시잖아요. 진짜 그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구토하신 다음엔요, 당황하지 마시고 물로 잘 헹궈서 이빨 닦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때는 더 상하니까요, 일단은 물로 잘 헹궈서 산을 전부 없애셔야 돼요. 입에 남아있는. 그건 진짜 충분히 잘 하셔야만 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많지 먹잖아요. 그게 그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살 좀 찌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디프레션 끝나면 열심히 하면 다 빠지세요. 그런 다음에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 자꾸 내가 먹고 토한다. 그걸 먹지 마세요. 억지로 밥 먹으면 계속 토해요. 우울증인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마음 먹기 나름이야. 죽을 각오로 살아. 죽을 용기로 살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디프레션 우울증은요,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절대로 의지대로 안 돼요. 넌 의지력이 약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아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요, 2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요, 공황발작 때문에 그래요. 공황발작 경험하시잖아요. 공황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루에 어떤 분은 10번씩 와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서 공황을 멈추기 위해서 자해도 해요. 자해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자해를 하면은 통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이 내려앉잖아요.
그게 공황을 같이 낮춰요. 그런데 막 자해한다고 야단치잖아요. 죄책감으로 자해가 없어지잖아요. 공황 발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황을. 그래서 공황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공황이 왔을 때 에이 끝내버리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계속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사는 게 사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20년 흘렀어요. 20년 뒤에 내가 죽을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20년 전에 죽었으면 20년 동안 이 고통을 갖다 안 겪어야 되는데. 안 겪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용기가 나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뭐냐?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와서 여러분이 왔을 때 의사의 목표는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우울증을, 심한 우울증을 일상생활에 가능한 가벼운 우울증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진짜 죄송하지만 모든 약은 10명 중에 6명에서 7명만 들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썼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의사는 계속 약을 바꿔 나가요. 그러니까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대부분의 우울증은요, 거의 모든 우울증은요, 그게 언제 낫느냐의 의미지요. 다 나아요. 죽지 않아도 버티다가 보면 나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모든 디프레션은 낫는다라는 거를 갖다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나아요. 언제 나을지만 우린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2, 3년 안엔 보통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요. 학대하는 가정이에요. 어려서 몇 년 동안 매일 맞고, 욕먹고, 굶고, 매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잖아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100%가 아니에요. 보통은 성격학자들은 많이 잡는 사람은 60, 적게 잡는 사람은 40 정도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뇌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매하게 되면은 치매는 결국은 치매가 어려서 내가 자라는 환경 때문에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치매 걸리면 성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는 어려서 환경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매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세포가 우리가 밥 먹으면 대변 보지요, 소변 보지요, 모든 세포는 마찬가지예요.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먹으면 모든 세포에는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 갖다 세포 밖으로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가 노폐물을 잘 배설 못 하잖아요. 그게 쌓여서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될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40에서 60%는 이미 태어났을 때 프로그래밍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25살까지 돼봐야 알아요. 저 이런 분도 있어요. 7살, 8살 때는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향성이 될 수 있는 겁이 많고 낯섦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발한 게 점점 줄어들어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쯤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나의 내향적인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되어서는 25세쯤 됐을 때는요, 어렸을 때 엄청 활발했는데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은요, 자존감이 낮아졌대요.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자존감이 높고요. 말 적게 한다고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존감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말만 좀 줄어든 건데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착각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여기저기 본인이 활발했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옆에서는 나댔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나대지 않게 됐으니까 차분해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대서 맨날 야단 맞았거든요. 야단 안 맞으면 지금이 자존감이 더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25세 정도가 돼봐야 돼요. 반대인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비현실적으로 겁이 많아서 위축되어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활발한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강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그런데 어렸을 때 환경 중에서 의외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다른 요소들이에요. 김연아 님이 만약에 피겨스케이팅을 만나지 못하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거는 김연아 님의 자존감에 있어서 평생을 유지하는 자존감의 원천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김연아 님이 운동을 반대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응? 자, 자존감이 엄청난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요. 네? 또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무슨 굉장히 괜찮은 회장님이셨어요. 내가 성인이 됐을 땐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어. 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굉장히 어려서부터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 성격 요소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씩 더 강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굉장히 활발하다가 굉장히 조용해지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았다. 우연히 굉장히 나쁜 애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본인의 침착해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내가 그때 따돌림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내 성격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바뀐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지내게 되세요. 그러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침착해지니까 온 주위에서 너 철들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서 성적도 올라갔어요. 그럼 그분은 자신의 성격을 소극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환경은 내가 내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극도의 학대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자체가 내 성격을 구성하는 데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내 성격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재의 내 성격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일정 부분 나의 살아온 가정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는 어려서부터 이어져온 특히 사춘기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 나의 기억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사랑받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함이 학대를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려서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성격 자체를 떠나서요. 굉장히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와 폭력과 진짜 심한 방치. 그러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기는 했으나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았다는 아닌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데 진짜 빈집에, 조그만 빈집에 난방도 안 되고 진짜 처절한 가난의 기억. 처절한 가난의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절한 가난의 기억이 학대랑 연결된 기억. 그거는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 영향이 이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냐, 이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냐가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내가 착하다는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맨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겁이 많은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나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난 맨날 멘탈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수준이 아니면 조금 달라져요. 이 수준이 아니면 조금은 달라져요. 조금은 상대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은 많이 먹지만 학대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술 먹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요. 나이가 들어서 술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을 준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맨날 술 먹는 부모님 봤는데 술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맨날 술 먹는 부모님만 봐서 닮아서 너 이렇다고. 자, 똑같은 게 반대로 가지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알뜰해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알뜰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이 들어서 호황방탕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고 싶어서 저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엄청 사랑받고 자란 사람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오만해요. 오냐오냐해져서 제 스포일드 됐다 그래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인데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역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달라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심각한 학대는 아닌데 진짜 심각한 학대를 받았는데도 엄청 강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학대를 다른 아이들이 받지 않았으면 해서 굉장히 선하게 학대를 없애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분들 물어보잖아요. 어려서 자기가 학대받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대요. 베푸는 사람이. 그런데 어렸을 때 엄청 학대받고 자랐는데 연쇄살인범이 됐거든요. 뭐냐? 나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나한테는 나의 힘들고 괴로움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괴롭다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를 자꾸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것 같더라도요. 그때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또요. 내가 나를 갖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자기 비난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요. 네?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이게 넘어가고 행복해지시잖아요. 그럼 불행한 과거는 별로 생각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더 이상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선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거는 내 자유의지와 능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한테 착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울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다랑 여러분이 지금 착하고 선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엄청 열심히 해서 성공했거든요. 성공했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렸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폄훼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랑스러워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은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을 가져야 살면 되시는 분들은요, 또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셔도 돼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받지 못함이었던 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잊어먹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60살이 됐어요. 근데 평생 나를 사랑해주던 자식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글쎄, 나를 사랑해주던 배우자가 미안하지만 서별했어요. 그런 나이가 60이 되면은 10살 때 있었던 일 잊어먹을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 나이가 90인 부모님한테 가서 따져요. 왜 그랬어? 부모님, 80년 전 일인데. 아니야, 엄마. 난 지금도 머리에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아. 얘야,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치매 직전이어서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천재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심리 유튜브에서 보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를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실수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증거예요. 어떤 아이가 미국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 디즈니랜드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사진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디즈니랜드에 갔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갔다고 믿었어요.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 디즈니랜드에 가서 내가 길을 잊어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서 헤매고 다녔잖아 라고 없는 기억까지 만들어냈어요. 또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빙이 알롬이라는 사람의 책에 그 사람이 상담한 환자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어려서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맨날 학교에 데려다 줬대요. 그러면 달이었는지 뚝을 쫙 지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오른쪽 물이 보이지요. 딸 입장에서는 왼쪽 물이 보이지요. 항상 자기는 왼쪽 물을 보면서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녔었대요. 근데 꿈에서 자기가 오른쪽에 있고 아빠가 왼쪽에 있게 됐더래요. 오른쪽 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 아빠가 맨날 물이 너무 맑고 아름답다고 한 게 진짜였구나. 나는 가짜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으니까 라고 꿈에서 깨어나서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요. 사랑받지 못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는 현재 사랑받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또 저 얘기를 하는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자랐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기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집에서 자라서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최명기는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게 하거나 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의 결정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됩니다. 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가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그때 가면 그러지 않았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약했을 때의 여러분은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였습니다.